2002년 7월 1일 오후 11시 35분 52초 독일 남부 바덴비르텐베르크 튜빙겐현이 리버 링겐에서 발생한 공중 충돌 사고. 7월 1일 러시아 모스크바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바시키르 항공 2937편 이거 여객기와 바레인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베르가모를 거쳐 브뤼셀까지 날아가던 이거 항공 611편 보잉 757 화물기는 각각의 항공로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당시 바시키르 항공 2937편 여객기의 조종실은 조종 권한 분배가 다소 모호했는데 조종의 최고 결정 권자인 기장이 자신보다 권력이 더 오래된 부기장에게 조종 운항 평가를 받는 수술 기장이었기 때문이다. 부기장은 원래 그 여객기의 베테랑 기장이었으나 평가 감독관으로서 형식상 부기장으로 동반 탑승한 것이었고, 감독관인 그와 원래 비행을 함께해온 부기장도 뒷좌석에 탑승해 수술 기장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게다가 구형 여객기였던 탓에 조종 작동을 보조하는 항공기관사와 항법사도 뒷좌석에 타 있었다. 즉 조종실에만 5명이 앉아있었고, 형식상 최고 지휘자인 기장과 실질적 최고 지휘자인 부기장이 같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에서 자체 위기 통제 의사결정이 표류할 위험을 내재했던 것. 어쨌든 2937편은 이런 어수선한 조종실 분위기 속에 21시 48분 바르셀로나를 향해 모스크바 도모데포도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국제물류운송회사 이거 소속 보잉 757 화물기인 611편은 중간 기착지인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휴식 및 재급유를 마친 뒤 벨기에 브뤼셀까지의 비행을 준비했다. 브뤼셀 도착 직후 다른 목적지로 추가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611편은 당일 16시 40분 바레인에서 이륙해 21시 10분 베르가모에 기착하였으며 23시 6분 브뤼셀을 향해 베르가모 공항에서 이륙했다. 당시 취일이 항공 관제를 맡고 있는 회사는 스카이 가이드라는 스위스 국영 회사였다. 당시 그 구역에 배치된 관제사는 단 2명이었는데 11시 15분경 한 명이 휴식을 취하러 가자 덴마크 출신 관제사인 파테르 닐센 혼자서 두 구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뒤 레이더 점검을 위해 레이더 반응이 느려졌다. 이때부터 관제사는 전화마저 쓸 수 없었는데 항공기와의 교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관제 센터와의 통신은 불가능해졌다. 그 바시키르 2937편은 독일에서 스위스 722로 관제 센터가 바뀌었고, 이 순간 611편도 스위스 722 영공에 들어섰다. 611편은 연료 절감을 이유로 고도 상승을 요구했고, 관제사는 36,000피트까지 상승을 허가했다. 다만 이때 바시키르 2937편 역시 36,000피트를 비행 중이었다. 물론도 항공기가 설마 공중에서 충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충돌 몇 번 전 에어로로이드 1135편 에어버스 A320기의 지연 등장으로 관제사는 독작지인 인근 프리드 리히스 하펜 공항에 이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시도하지만 점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실패했다. 이 연락 시도가 예상보다 길어진 탓에 그동안 다른 비행기로부터 온 연락을 모두 놓치고 말았다. 에어로로이드 1135편을 유도하기 위해 옆자리로 옮겼고, 관제사는 결국 두 자리로 가면서 항공기 세대를 관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바시키르 2937편을 관제하기는 힘들어졌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관제센터에 타 항공기를 넘기지만 시스템 점검 때문에 타 센터와 연결이 불가능했다. 백업 라인 또한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이거가 각 항공기마다 탑재되어 운영되는 것과는 별개로 평소하는 관제사가 이거와는 독립적인 이거로부터 이런 시기에 직접 시각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했음에도 이것 또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거가 지상에 위치한 레이더를 통해 운용되기 때문인데, 당시 레이더까지도 점검을 위해 보조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여기에 시각 경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제때 위험을 알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80km 떨어진 독일의 한 관제센터에서는 이거를 통해 두 항공기간 충돌 위험을 감지했지만 다른 관제 구역의 항공기에 연락하면 국제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하지는 않고 스위스 스카이 가이드 측에 연락을 11차례 시도했으나 충돌 1분 전인 34분까지 전화는 먹통이었다. 평온하게 비행하던 두 항공기의 조종사들은 서로의 이거가 충돌 위험 경고음을 울리자 당황했다. 이거는 두 비행기가 충돌 위험 궤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그 즉시 시스템 자체 통신과 계산을 통해 어느 쪽이 상승하고 어느 쪽이 하강할지를 결정해 양측의 각각 상승과 하강을 지시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게 해준다. 당시 위험을 인지한 이거는 611편 측의 하강을 지시했고, 611편은 서둘러 고도를 낮추며 관제소에 자신들의
하강 사실을 알렸다. 동시에 바시키르 2937편의 이거는 상승을 지시했으나 2937편 조종사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겪으며 즉시 대처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관제사 닐센은 612편의 고도하강 교신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오히려 레이더를 보고 충돌 위험 상황을 직시한 닐센은 612편의 하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시키르 2937편에게 충돌 위험에 따른 고도하강을 지시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게다가 그는 2937편에게 충돌 위험 상황임을 전달하면서 612편이 비슷한 고도에서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접근 방향을 2937편 조종석 시야 기준이 아닌 반대 기준으로 알려준 탓에 왼쪽 10시 방향에서 접근해오는 612편을 2시 방향에서 접근해오고 있다고 거꾸로 전달하는 실수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래놓고 612편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닐센은 자신의 조치로 두 항공기의 충돌 위험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했고 다른 레이더 화면을 옮겨가 에어로로이드 1135편 항공기의 착륙 유도 교신에 몰두하였다. 2937편 조종사들은 이거와 관제사의 서로 다른 고도 변경 지시에 당황했다. 당시 대부분의 서방 항공사 여객기들은 조종 의사 결정에서 이거 시스템의 판단을 우선시했지만 러시아 항공사 소속이었던 2937편 조종사들은 결국 관제사 닐센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고도 35,000피트를 향해 하강을 시작했다. 2937편 조종사들은 관제사 닐센이 알려준 방향대로 조종실 오른쪽 창밖을 뚫어져라 주시하며 깜깜한 밤하늘 속에서 611편에 근접하는 것을 살폈지만 방향이 정반대 쪽이었기에 충돌 직전까지 그들은 611편을 발견하지 못했다. 611편의 두 조종사는 이거의 지시에 따라 하강을 지속하는데도 계속 충돌 위험 경고음이 울리자 더욱 당황하여 다급하게 관제소에 교시를 시도했으나 닐센은 다른 레이더 상황을 지켜보느라 이를 듣지 못했다. 결국 두 항공기는 충돌하기 불과 몇 초 직전에야 육안으로 서로를 발견했다. 611편 조종사들은 기를 쓰고 더 급격히 하강하기 위해 조종관을 밀었고 왼쪽 창밖을 본 2937편 조종사들도 경악하여 급격히 상승하기 위해 조종관을 당겼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2002년 7월 1일 21시 35분 611편은 바시키르 2937편의 바로 아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동체끼리의 정면 충돌을 피했으나 수직 꼬리날개로 2937편의 동체를 반으로 갈라버렸다. 3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던 두 항공기는 순식간에 충돌했고 동체가 두 동간나 바시키르 2937편은 대처할 틈 없이 그 자리에서 공중 분해되어 추락하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메고 있지 않던 2937편의 승객 대다수는 충돌 후 추락 과정에서 기차 밖으로 흩뿌려졌다. 조종실을 포함한 기수 부분은 충돌 직후 완전히 분리되어 수직 낙하한 끝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상에 떨어졌고 날개와 엔진이 붙어있는 호미 부분은 잠시 활공하였으나 급격히失速하면서 수직 추락했다. 커다란 두 동체와 수십 수백 개의 작은 파편들이 지상에 우르르 쏟아지듯 추락하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잔해는 넓은 범위에 분산되었다. 위버 링겐에서는 추락 지점 3km 밖에서도 거대한 화염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바시키르 2937편의 탑승자 69명은 전원 사망했다. 612편은 충돌 직후 방향타 조작의 주요 장치인 수직 꼬리날개 80%가 떨어져 나가면서 방향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두 조종사는 기체를 통제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7km 정도 떨어진 습지대에 약 70도의 각도로 추락해 폭발했다. 기체는 지면 충돌과 폭발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양 날개에 달린 엔진은 동체 잔해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튕겨 나갔다. 화물기였기에 탑승자는 조종사 2명이었고 2명 모두 사망했다. 바시키르 2937편과 612편이 충돌하여 화염 속에 두동강 나는 영상이 지상에서 촬영되기도 했다. 바시키르 2937편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69명이 탔으며 탑승객 60명 중 4분의 3이 바시코르토스타 공항에 있었으나 여행사 측의 실수로 도모대 도보 공항으로 잘못 데려다주면서 원래 비행편을 놓쳤다. 이틀 후에 겨우 여행사 측에서 대체 비행편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바시키르 2937편이었다. 아이들이 한순간에 이 사고로 사망하자 바시키르 사회에는 상당한 충격이 몰아쳤다. 사고 후 독일의 위버링겐 습소 충돌 지점 아래 지상에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생겼다. 관제사 페테르 닐센은 이 사건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정확히 말하면 닐센은 스카이 가이드의 매니지먼트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였다. 닐센과 같이 일하고 있어야 했던 관제사는 밤이라 옆방에서 쉬고 있었다. 물론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지만 스카이 가이드 측은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즉 2명이 해야 될 일을 닐센 워크스테이션 2개를 돌아다니면서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몇 분 전에는 다른 항공기가 착륙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전화 시스템이 고장난 상황이어서 공항 측에 연락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해야 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충돌 경보를 알리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자신의 충돌 감지 경보마저도 레이더 점검으로 인해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충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611편에는 아무런 경고
광고나 확인을 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난 후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방치하는 듯 관제사로서 명백한 실책을 저지른 것 또한 분명하다.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1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니센이 바시키를 기에 하강하라는 지시를 하고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자리를 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다른 항공기를 관제하고 있다고 해도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들을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었다. 페테르 니센은 이 사고 다시는 관제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꾸역꾸역 회사는 다녔다. 니센은 관제 업무가 아닌 다른 백오피스 업무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취리 근교의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렇게 지내던 중 2004년 2월 이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비탈리 칼로에프에게 살해당했다. 칼로에프는 러시아 연방 부고세티아 공화국 사람인데 칼로에프의 부인과 두 자녀는 수학여행단은 아니었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일하고 있었던 칼로에프를 만나기 위해 사고기에 탑승하여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다. 칼로에프는 수색대가 아직 딸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을 알고 직접 현장을 헤매다가 결국 자신이 딸 아이의 시신을 스스로 안고 돌아와야 했다. 그 우울증에 빠져 가족들의 묘지를 떠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폐인이 되었다. 칼로에프의 진술에 의하면 적이 능대를 당하고 거기다 사망한 자녀의 사진이 바닥에 던져진 것에 격분에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페테르 니센은 살해당할 당시 아내와 어린 세 자녀가 있었다. 칼로에프는 2005년 스위스 법원에 의해 8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사고 당시 정신 상태를 참작하며 판결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4분의 1이 2년만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다. 칼로에프는 고향에서 암암리에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귀국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부고세티아 공화국의 건설부 차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했다. 2018년에 칼로에프의 이야기를 담은 이거이란 영화가 개봉되었다. 한편 스카이 가이드 역시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량 분산 등 관제센터 규정이 변경되었다. 또 이거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다가 이 사건 후에 이거와 관제사의 명령이 상반될 경우 조종사는 무조건 이거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가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고로 이미지가 나빠진 바시키르 항공은 결국 2007년 5월 파산하고 말았다. 다시 키르스텐 항공이 뒤를 잇다가 모 기업인 여기항공이 파산하면서 그마저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2007년 9월 스위스 법정은 관제회사인 스카이가이드 직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야간 근무 시 항상 2인 1조로 관제사 2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관제사 1명만 단독 관제하도록 사실상 묵인했던 관리자 3명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일 보수 작업을 감독했던 프로젝트 감독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화폐로 13,500프랑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